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 교수를 연구하시며 비이발성 저항 스위치 메모리, 퓨전 루트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 중이십니다. 우리의 실생활, 역사, 영화, 속담 등이 물리학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교수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소개받은 정창욱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한 것은 지난 20년 정도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서 거기 식당이나 카페에 있는 옆에 앉아 있는 일반적인 외국 사람들한테 물리로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보겠다 해서 콘텐츠를 한 20년 정도 모았었고요. 강연 한 4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주로 강연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뭐 양력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포인터가 어떤 거예요? 이건가? 네. 지난 3월 22일에 제 책이 하나 출판이 됐고요. 이것은 TVN에서 한 2달 전에 촬영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분장을 다 해주셨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피지컬 100이라는 넷플릭스 아시죠? 거기 피지컬 100 부분에 대해서 물리학자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를 끄는 것과 이 오각형 줄다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쉬운 물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할 텐데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혹시 아시나요? 아마 어머님들은 다 아시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질문을 시작했을 때 버스나 한석봉의 시합, 한석봉 어머니의 시합과 지퍼 손잡이에 달려있는 끈이 물리가 되었다. 제가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물리에 관련해서 강연이나 어떤 콘텐츠를 찾아보시게 되면 양자역학, 우주, 입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세의 르네상스는 멀리 있는 관심사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관심사로 끌어왔죠. 저도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간단한 것으로부터 물리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망원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별을 볼 수가 있고 저기 멀리 쳐들어오는 외국의 군함이 우리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미경이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면 아무리 쉬운 걸 배워도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배웠는데 세상이 똑같이 보인다. 이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개나 고양이 있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 개나 고양이가 보는 세상과 지구와 사람이 보는 지구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왜 다르죠? 네, 바로 소리를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어떻게 되냐? 3만 헤르츠까지 들어요. 즉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을 보기 때문에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사실 다른 지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나 다른 과학을 배우면은 같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지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배운 게 별로 쓸모가 없죠.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이다. 마치 망원경과 현미경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물리 지식, 중학교 때 배우는 물리 지식을 가지고도 적용을 잘 하려면은 새로운 경쟁력이 된다.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아시죠? 옥션이라는 거. 이런 것들 누군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친구 3명 있는데 나는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 나는 울릉도에 별장이 있어. 나는 강화도에 별장이 있는데 처음에 별장을 살 때는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30일은 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2년, 3년 지나면 1년에 일주일도 쓰지 않죠?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관리비 많이 나오는데 팔아 치울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누군가 이 집을 모아서 숙소로 제공하자 해서 에어비앤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작이 된 것은 처음에 누군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2017년에 이제 유럽에 1년 동안 연구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에 갔는데요. 프랑스는 보게 되면 남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나라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 치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식량을 다 뺏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많이 굶어 죽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노르망디의 전쟁 기록을 유적지에 가보니까 식량이 풍부해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농작물이 잘 되는 땅이라서.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이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프랑스 땅을 만들었다. 사실은 두 번째 농담을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신이 가장 컨디션이 나빴을 때 프랑스인을 만들었다. 즉 프랑스인은 이 땅을 디저브하지 않다. 이 땅을 차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농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프랑스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셀 때 여기 더운 스페인도 아니고 추운 독일도 아니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장말로라는 곳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은 둘레길 한 10몇 개 있죠, 그죠? 여러분들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선조님들이 유럽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17년에 여행을 갔을 때 여기 몽쉘 미셸이 있고 이 해변, 노르망디 해변에 길이가 200km에서 300km 되는 해안 둘레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한 4일 동안 걸은 적이 있어요. 여기를 걷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을 걷다가 디나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제가 원래는 여기 옆에 테이블에서 혼자 요 음식을 시켜서 먹었어요. 옆에 이제 세 가족이 왔습니다. 제가 나 재밌는 물리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이제 운을 띄워서 승부는 1분 만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잭스퍼러에 관련된 물리 얘기를 해주니까 너 혼자 왔느냐? 우리랑 같이 밥 먹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3명은 아직 음식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외국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쉬운 물리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마르셀 프로스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미지, 전인미답의 땅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전인미답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이 디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 새로운 땅은 더 이상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아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예술가 기질이 엄청 많은 코뿔소가 그림을 그립니다. 1, 2, 3, 4. 보면 뭔가 원뿔 형태가 보이죠? 이게 왜 보일까요? 바로 코뿔소는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 물리를 조금 배우면은 그 물리로 세상이 이렇게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박사과정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더하기 1이 얼마인가를 대통령이 물었다고 합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정치가에게 물었습니다. 자, 수학자는 1 더하기 1은 실수 2.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물리학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1 더하기 1에서 1은 각각 측정의 결과입니다. 물리에서는 정보를 줄 때 에러를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1이면 얼만큼 1에 가까우냐? 1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냐? 1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냐? 정확도를 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 더하기 1은 1.9와 2.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치가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얼마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우리나라 정치가 사료라는 그런 농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좀 목차인데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핵심적인 내용만,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무엇일까?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판교청약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거 얘기를 할 거고, 생활과 관련된 물리. 여러분들 버스 많이 타시죠? 버스에서 몇 번째 좌석에 앉아야 되는가를 물리학자와 심리학자가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퍼 손잡이에 끈이 달려있는 경우 많죠? 가방에도 왜 달려있는가? 굉장히 심오한 원리가 한 5개 숨어 있습니다. 급류가 왜 강풍보다 무서운가? 초속 30m의 강풍은 초속 1m의 급류랑 비슷하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캐리비안 해적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100m짜리 문어 나오죠. 크라켄. 그 전설이 왜 태어났는가?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시합 알죠? 너는 떡을 썰어라, 나는 글씨를 쓰마. 네, 물리적으로 한번 크래킹을 해보겠어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혹시 속담 들어봤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속담입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탄자니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를 내가 언제 다시 오느냐 해서 사파리 공원을 제가 혼자 가이드와 집차 한 대를 빌려서 여행을 했습니다. 혼자. 네. 자, 육식동물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는 뭘까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빨. 저기 깨물리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겠죠? 보니까 이빨 안 닦았어요. 물리면 여기 상처가 다 썩어버리겠죠? 네. 아니면 이런 발톱 어떨까요? 여기 사자의 발톱, 호랑이의 발톱. 사자보다 호랑이가 큽니다. 곰의 발톱. 독수리나 매도 마찬가지 발톱. 예, 독수리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긁어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에서 밤톨만한 살이 뜯겨져 나와요. 피가 안 멈춥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빨이나 이런 발톱, 강력한 앞발이 최고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여행할 때 어떤 장면을 봤었냐면 사실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내가 저녁을 1시간 늦게 먹어도 되니까 이 사냥한 장면을 직관을 하겠다고 했어요. 직관하는 거 어렵죠, 그죠?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그랬더니만 가이드가 너 3-4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저렇게 뛰어나가면은 사냥 성공률이 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얼룩말이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발발 기어서 30에서 40m를 기어가서 그 다음에 뛰쳐나가야지만 그나마 성공률이 15%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아버님들은 군대 가서 포복해 보셨죠? 3시간 동안 포복하라 그러면 아주 미치죠, 그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육식동물의 최고 큰 생존 무기는 바로 잔인한 인내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못 참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식동물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 자, 잘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되죠. 잘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이 바뀌었는데, 여기 원래 사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투명한 사슴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슴. 네. 자, 사슴이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요? 숨어야 돼요. 겁나게 겁이 많아야 돼요. 물을 먹다가 바사삭 소리가 나면 1000번 중에 990번은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10번은 육식동물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10번을 위해서 1000번을 다 도망가야 되죠. 여러분도 안전벨트 이때까지 수백 번 맸을 텐데 사고가 안 나거나 한두 번 났죠. 그렇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나머지 999번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많아야지 오래 산다.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동물은 이 정도 겁을 내지만 사람은 어떤 겁을 내느냐. 동물은 지금 배가 고플 거에 대한, 오늘 저녁에 배가 고플 거에 대한 겁을 내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배가 고픈 것도 겁이 납니다. 1년 뒤에 배가 고픈 것도 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저축을 하죠. 심지어는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배가 고픈 걸 걱정을 해요. 겁나게 겁이 많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그 겁이 많고 겁을 남들이 당하는 것도 내가 겁을 내잖아요. 남들이 굶고 있는 것도 내가 겁이 나요. 저게 내가 될까 봐.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 지구의 승자가 된 것은 바로 겁이 겁나게 많아서, 최고로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판교 청약은 바보짓. 이건 이제 부모님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판교 청약을 했을 때 경쟁률이 1000분의 1이었고, 청약이 되면 3억을 벌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간에 기대값이라는 거 배웠어요. 확률 곱하기 상금. 1000분의 1 곱하기 10억. 10억은 동그라미가 9개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은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을 믿고 20만 명이 판교청약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었다고 굳이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 바보 중에. 근데 청약하려면 1차 순위가 되려면 집이 없어야 돼요.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도 집을 안 구했습니다. 청약이 끝나니까 그 사람들이 판교 주위에 집을 갑자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바로 20%가 뛰었어요. 청약을 하지 않고 은행에 돈을 10억을 빌려서 집을 샀으면 확률 1, 상금 2억, 기대값 2억이었어요. 거기 이제 20만 명 중에 적어도 절반은 기대값 계산할 줄 알았지만 막상 판교 청약에 닥쳤을 때 아무도 계산을 해보지 않았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2억을 놓치고 100만 원짜리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가 돼요. 아무리 쉬운 것도 적용을 했더라면 누군가는 2억을 벌었던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한석봉의 시합. 한석봉의 시합은 지금부터 450년 전에 있었습니다. 명나라 우리나라에 수십만 대군을 파견했을 때 군사 주둔비로 1조를 달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쟁 중에 조선은 돈이 없었어요. 그럼 장군들이 뭘 요구했냐? 한석봉의 글씨를 달라. 그걸 글씨를 받아가지고 조정에 이렇게 반납을 했겠습니까? 인마이 포켓 했겠어요. 인마이 포켓. 그 장군들의 손자는 한석봉의 글씨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한석봉은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한석봉의 집안에서 집안에 편려가면 어머니가 너가 산에 가서 20년 동안 붓글씨를 공부해라. 근데 5년 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시합을 했습니다. 호롱불을 끄고 썰고 쓰고 불을 켜보니까 가지런히 썰었고 개발세발 글씨를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 450년 동안 아주 틀에 박힌 교훈만 배웠어요. 뭔가 마스터가 되려면 20년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물리학자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왜 엄마가 이겼을까? 제가 만든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지구는 물, 불, 바람, 흙으로 이루어졌다. 사원소설 기억하시죠? 2000년 전에. 그런 비슷한 모델이에요. 한석봉의 어머니 구미호다. 제 여우는 어떻게 해요? 밤길을 다닐 수가 있죠. 한석봉의 어머니는 배트우먼이다. 배트맨은 밤에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초음파를 냅니다. 그리고 그 반사파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해요. 한석봉의 어머니는 제다의 기사다. 스타워즈 보셨나요? 아니요. 예, 거기 보면 포스를 이용해라. 레이더, 기계식 레이더를 이용하지 말고 감으로 사격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스는 감. 네. 이 훌륭한 가설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밤에 사물을 잘 보는 개나 고양이는 망막 뒤에 휘막, 반사판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처음에 한번 들어와서 감지에 성공하면 본다라고 되는 거예요. 빛이 망막에 센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나 여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들은 뒤에 휘막이 있어서 빛이 다시 한번 망막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근데 패자부활전마저 실패를 하면 빛이 눈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휘막이 있는 동물들은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은 밤에 눈이 반짝이지 않죠. 개나 고양이는 반짝입니다. 휘막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석봉의 어머니가 구묘다. 천년 먹은 여우면 휘막이 있으니까 빛이 강도가 약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가설입니다. 네, 데스스타라는 행성형 요새. 지금 현존한 제일 큰 항공모함의 1억 배 되는 크다란 무기인데 이거 미사일 한 방으로 결출을 시킵니다. 그때 포스를 이용했거든요. 자, 두 번째 학자의 자세는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을 검증한 실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검증하면 될까요? 한석봉 어머니가 구미호도 아니고 배트우먼도 아니고 제다기사가 아니라 바로 금음달, 어두운 금음달 밤에 엄마와 한석봉이 둘 다 산책을 나가면 엄마가 잘 걸어 다닐까요? 안 걸어 다닐까요? 엄마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가설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강연을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했을 때 박용석 교수님이 데니얼 킷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도수할 때 청력이 상실됐는데 지금 딱 등산을 하고 있죠. 이 사람 어떻게 등산을 했겠습니까? 걸어가면서 하면서 그 반사하는 소리를 통해서 앞에 나무가 있구나, 돌멩이가 있구나. 물론 굉장히 고된 연습이 필요했겠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황당한 가설들을 뭐 앞에 있는 저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벨상 수상자도 했습니다.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1922년에 닐스 보어가 수소 원자 모델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 때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을 했을 때 나는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못 믿겠다. 대놓고 디스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뭐 대가들은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즉 화학상 수상자가 아인슈타인을 구미호 모델이다라고 디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그 모델은 아직도 정설인데 반해서 수소 원자 모델은 틀렸습니다. 지금은 양자역학이 나와서 전자는 입자가 아니라 구름이다. 구름처럼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자의 제일 마지막 자세는 세심한 관찰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붓글씨를 쓰는 장면과 써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한숙봉의 시합을 무려 4억짜리 장학금을 심사할 때 심사 대상인 10대 후반의 학생 70명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맞춘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힌트를 많이 주니까 그 중에 딱 한 명이 맞췄고 그 친구는 그날 4억의 장학금을 탔습니다. 예. 자, 1분 드리겠어요. 저게 관련된 아주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공정한 시합이었습니다. 자, 붓글씨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게 붓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손가락 관절, 손목 관절, 팔꿈치, 어깨, 허리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글씨가 엉망이 되죠. 그렇게 5단 관절을 통해서 글씨를 쓴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붓글씨를 쓰는 제어 센서는 뭐냐면 시각이에요. 눈으로 붓끝을 보는 그 시각 센서를 통해서 글씨를 씁니다. 따라서 불을 꺼버리면 한석봉의 제어 센서는 아웃이 돼요. 제어가 안 되는 동작이니까 불글씨가 안 되죠. 자, 여기 많은 계시는 어머님들, 떡을 쓸 때나 단무지를 쓸 때 이렇게 써는 분 계세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바로 손가락 둘째 마디에 칼날을 대고 씁니다. 한번 썰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살금살금 움직여서 그 다음에 씁니다. 즉 어머니의 제어 센서는 무슨 센서였나요? 그러면 촉각 센서였어요. 불을 꺼도 살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설명하면 450년 만에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 45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 이공계 천재는 수십만 명이 태어났지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들 하루 정도만 고민했으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 진실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제 자랑한 거예요. 은근하게. 질문을 처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었는데, 전자가 이런 식으로 불가사리처럼 예쁘게 이렇게 외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뻥이고, 지금은 전자가 이렇게 구름처럼 존재한다. 동그란 것처럼 존재하는 건 S전자라고 부르고, 덤벨처럼 생긴 걸 P전자라고 부르고, 네이크로바처럼 생긴 걸 D전자라고 불러요. 주기를 빼서 SPD. 간단하게만, 오늘 공략형들이 많으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은 피하고요. 일단 전자는 구름처럼 존재한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캐리비안의 해적. 중세 유럽의 귀족들이 친구를 불러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파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랑을 했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는 구운 고기가 많으면 그냥 최고 부자였어요. 구운 고기가 많으면.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부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테이블에 그럼요.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스트리아에 가면 짤츠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짤츠부르크는 소금 도시라는 뜻이에요. 산 전체가 그냥 소금입니다. 거기에 대주교는 교황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교황이 세금 내라 그러면 잘 안 냈어요. 그런데 여행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동쪽으로 여행을 갔다 오더니만 이상한 뭘 가져왔어. 향신료. 거기에 고기를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후추 1kg을 갖다 주면 금 1kg을 갖다 줬습니다. 금 1kg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아요. 1억 합니다. 금 1kg에 1억. 예. 후추 1kg 얼마 할까요? 10,000원? 예, 10,000배가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봉건 시대 알고 있죠? 봉건 성주. 예, 여기 보면 이제 대전이니까 대전 성주, 천안 성주, 뭐 논산 성주가 있으면 이 성주들이 서로 부를 많이 일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군사력을 키워서 옆에 성을 함락을 합니다. 얘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돈을 벌어야 돼요. 자, 근데 중세는 농업노예 사회입니다. 평민이 없었어요. 대부분 농업노예들이고 세금 얼마 뜯었을까요? 쌀을, 농작물을 수확해서 백을 만들었다. 세금이 70이었어요. 70. 중세는 어마어마한 노예 사회였어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세금 많다. 이건 장난일 정도로 세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캐슬에 가면 항상 고문실이 있었어요. 세금 70% 굶어 죽느니 한번 저항한다. 그래서 고문이라고 여러분들 위키피디아에 쳐보시면은 중세의 어마어마한 고문들, 차마 사람에게 할 수 없었던 고문들이 나옵니다. 뭐 능지천참 아주 양반입니다. 중세 고문에 비하면. 근데 세금을 70% 뜯고 여기는 80% 뜯었었고 10%만으로 용병을 키워서 얘를 잡아먹으려면 뭔가 부족합니다. 뭘 해야 돼요? 10,000배 남는 장사를 하면 돼요. 10% 가지고는 90원, 100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90원, 여기는 9,000원. 이렇게 해야지 쉽게 함락을 하는 거죠. 동쪽으로 가다가 무역로가 막혔습니다. 그럼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쪽으로 무역선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대전 성주는 자기 자신을 톡 털어가지고 무역선을 띄웠어요. 갔다 오니까 10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성주는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얘도 무역선을 띄워요. 근데 배가 돌아가지 않고 선원들만 몇 명 살아 돌아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예, 이런 배가 터키에 있습니다. 이런 관광선이. 예, 캐리비안 해적에 보면은 무역선이 어떤 바다를 지나가는데 100m짜리 문어가 나타나서 꿀꺽 잡아먹습니다. 저 무역 10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선원만 몇 명 살아 돌아왔어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빼돌렸다고 생각하죠. 고문실에 데려가서 빨간 고문, 노란 고문, 찢어진 고문, 별 고문을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고문을 덜 당하죠. 그 당시 중세 유럽에 10m짜리 오징어는 간혹 잡혔어요. 10m 오징어가 40m짜리 무역선을 침몰시킬 수가 없죠. 급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10m가 아니라 100m. 오징어보다 문어가 힘이 세죠. 그래서 100m짜리 문어 크라켄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합당한 근거도 있었어요. 배 주위에 많은 거품이 일어났고 거품의 냄새가 심했다. 즉 크라켄도 이빨 안 닦겠죠, 그죠? 100m짜리 크려면 수명이 한 1000년은 됐을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빨 안 닦으면 어마어마한 입냄새. 그래서 크라켄의 호흡을 통해서 물에 떠는 그 배 주위에 거품이 나고 그래서 배가 깔아앉았다. 물론 크라켄의 다리도 본 적이 없고 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배를 깔아앉히려고 하면 100m 문어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몰하는 배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면서 전부 다 크라켄. 그러니까 크라켄이 당대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화 캐리비안 해적에 보면 이렇게 정말 100m짜리 문어가 배를 박살을 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대왕 오징어, 중세의 자연과학적인 상식과 그리고 침몰 당시의 관찰, 냄새가 나는 우수한 물거품을 통해서 100m짜리 문어라는 전설 크라켄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문어가 무역선만 먹으니까 좀 질려요. 뭔가 새로운 걸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쌍엽기, 초창기 버전의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그 비행기도 꿀꺽꿀꺽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 바다를 여러분들이 땡땡땡 삼각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범위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진실은, 물리적 진실은 뭘까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질문이 생겼어요. 수많은 크라켄 신화가 있다면 뭔가 화석이라도 발견돼야 될 텐데, 100m짜리. 화석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크라켄이 뭐라는 거. 바로 메탄 수화물입니다. 메탄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요. 콜라 속에 탄산기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심해에 들어가면 기압도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이것이 흰색 고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 분자 안에 메탄이 갇혀있는 이 메탄 수화물이 되는데 이게 다행히도 비중이 0.9예요. 그래서 물보다 가보니까 다시 또 올라서 따뜻한 바다에서 다시 분해가 되니까 이게 쌓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륙북 얕은 바다에는 퇴적물이 쌓이죠. 퇴적물 안에 있는 유기물들이 메탄을 만들어내요. 그 메탄이 심해에 있는 물과 만나서 하얀색 얼음을 만들면 걔는 흙에 덮여 있으니까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이 쌓이는 거예요. 넓은 바다에. 근데 그 바다에 갑자기 난류가 유입되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하면 정말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바다에서 동시에 이게 떠오르면서 따뜻해지니까 이제 고체가 아니라 물과 메탄이 분리가 되죠. 그럼 바다가 전체적으로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체와 액체의 밀도 차이는 대략 1000배예요. 뭐 800배 뭐 이렇게 되지만 1000배라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물반 공기 반이 된다. 물반 메탄 기체 반이면 물의 비중이 원래 얼마인가요? 물의 비중, 밀도 1이죠. 무역선은 밀도가 대충 0.8 정도 됩니다. 물건 많이 실어야 돼요. 그냥 나무는 비중이 0.2에서 1.1까지 있어요. 물에 안 뜨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반 메탄 기체 반이면 무역선이 아무리 커도 내가 나무 배지만 크기가 1000m 정도 되면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도 싸움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심해 석유를 시추할 때 어떻게 돼요? 파이프를 바다 밑에 집어넣어서 땅을 뚫어요. 그리고 끄집어내면 그 파이프 안에 있는 물체들이 나오는데 그게 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 얼음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놈이 담배를 피웠어요. 석유 시추선에서 불꽃이 튀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의 처음 이름은 뭐냐면 불타는 얼음이었어요. 파이어링 아이스. 그리고 석유 시추선 같은 곳에서는 꼭 이공계에 전공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이제 샘플을 들고 가서 실험했겠죠. 아, 이 메탄이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요거 지금 자, 여기 무역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크라켄입니다. 밑에 기체를 집어넣어요. 이 배를 잘 보세요. 네, 깔아놨습니다. 네, 뭐 배가 100m, 1000m 아무 상관없어요. 밀도 싸움이라서 그냥 깔아놨습니다. 네, 꺼주세요. 자, 이 메탄 수화물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옛날에 공룡이 멸종한 시대가 있었죠. 90%의 생물이 멸종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뭐 운석 충돌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메탄 수화물이 대량으로 기화되는 바람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죽었다. 이런 썰도 있고요. 영국 국영 석유 회사 브리티시 피트리오름이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을 뚫다가 시추선이 침몰하면서 그 기름이 나와가지고 미국 남부 해안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미시시피 강 엉망이 됐습니다. 그때 석유가 바닷속에서 뻘뻘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포집을 막든지 포집을 해서 다른 데 빼내야 되겠죠. 그때 뭘 시도했냐면 바로 다이빙 배를 시도를 했어요. 그 크다란 종을 이렇게 종으로 덮고, 그럼 석유가 나면 석유가 바닷물보다 더 가볍죠. 그럼 종의 윗부분에 석유가 쌓이면 거기에 호수를 연결해서 석유를 따로 빼낸다. 예, 보름인가 3주인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석유가 차지할 공간에 새치기를 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도 메탄 수화물이 조금씩 기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메탄 기체는 분명히 석유보다 가볍죠. 얘가 뒤집기 한 판 돼버린 거예요. 이 3주간의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메탄 수화물에 대해서 지질 조사를 했더라면 여기는 이 방법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대체 에너지. 지금 LNG라는 거 아시죠? 액화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는 다 좋은데 얘를 운반하려면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영하 160도로 액화를 시켜야 돼요. 에너지를 운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이거 뭔가 불합리하죠. 근데 메탄 수화물은 바닷속 깊숙한 곳이 영하 160도일 리는 없어요. 영하 20도만 되면 부피가 1000배 줄어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얘를 대체 에너지를 쓸 거예요. 일본 앞바다에는 순도 20%짜리 메탄 수화물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 아까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물 분자 안에 메탄이 들어가 있죠. 물 분자 7.5g 안에 메탄이 1g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미 손해를 본다는 거죠. 석유를 다 쓰고 나면 얘도 언젠가 캐서 쓰게 되는 거죠. 자, 광역버스. 자, 여러분들 버스를 혹시 타보셨겠죠? 네, 저도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버스를 타고 서울 나들이를 가는데, 버스 탈 때 어디에 앉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운전석 제일 앞에, 중간, 아니면 뒷바퀴, 아니면 제일 뒤에 어디 앉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고 물리적으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어디가 편한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속도 방지턱이 있어요. 아니면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은 버스가 덜컹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을 제일 적게 받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 앞바퀴가 충격 방지턱, 20cm 높이의 충격 방지턱이 올라갔습니다. 운전사 네 번째 좌석 뒷바퀴 위에 가장 뒤에 좌석이 있습니다. 얘가 20cm 올라가면 이 사일 좌석은 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보게 되면 노란색 삼각형과 녹색 삼각형은 1:2 닮은 비가 돼요. 그래서 운전수가 20cm 탁 올라가면 네 번째 좌석에 있는 사람은 10cm 올라가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충격을 1만큼 받으면은 얘는 충격을 0.5 받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을 받습니다. 왜냐? 운동 에너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는 0.1초 만에 20cm 탁 올라가면 T분의 H. 그래서 얘가 0.1초 만에 탁 20cm 올라가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0.1초 만에 10cm를 올라가요. 그래서 분모는 같습니다. H만 틀린 거죠. 그래서 충격 에너지가 1대 0.25 대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뒷바퀴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바퀴는 0, 뒷바퀴는 100. 사일 좌석은 또 4분의 1. 뒷끝에 앉아있는 놈, 제일 뒤에 있는 놈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요. 20cm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게 되면 사일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충격이 적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가 나아요. 예, 충격이, 무릎에 주는 충격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산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네 번째,
좌석에 앉습니다. 물론 네 번째 좌석은 앞에서 충돌하나 뒤에서 추돌하나 제일 또 안전한 좌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은 또 물리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심리도 약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봤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타죠, 그죠? 근데 운전수는 하루에 몇 시간 운전하나요? 무조건 10시간 이상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바퀴 지나갈 때 천천히 지나가요. 나는 소중하니까. 속도를 이렇게, 속도가 2배 느려져요. 분모가 2배. 제곱이니까 에너지가 4배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바퀴 지나갈 때 조금 전에는 125, 0 이렇게 에너지였는데 이번엔 4분의 100, 4분의 25, 0이 돼요. 자, 뒷바퀴 지나갈 때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죠. 정상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역시 뒷바퀴일 때는 125, 0이 돼서 운전사의 심리를 고려하면 앞바퀴에 있는 사람이 제일 에너지가 작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리를 고려하면 앞바퀴, 뒷바퀴 중간, 심리를 고려하면 운전사 뒤에가 되죠. 자, 여러분들 집에는 이제 세단 또는 SUV 타고 계시죠? 자, SUV는 탈 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편한가요? 좌석. 1열이 편한가요? 2열이 편한가요? 1열이 편합니다. 왜? 1열의 엉덩이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있어요. 2열의 엉덩이는 보통 뒷바퀴 위에 있습니다. 훨씬 더 피곤해요. 물론 뭐 한 대당 1억 정도 하는 좋은 차들은 또 저 바퀴에 샤크 옵소버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편하긴 한데 그렇지 않은 차들은 앞좌석이 편합니다. 순전히 바로 1대2 닮은 삼각형만 생각해 보셔도 여기 앉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내용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 내용인데 이것을 버스 탈 때 질문을 해봤냐 그리고 질문하고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안 해보기 때문에 이걸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예산군 충청도에 있는 시내버스의 임산부 배려석은 4번째 좌석에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분 예산군에 있는 이분은 물리는 몰랐는데 워낙 몸이 민감해서 4번째 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덜 피곤하더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운전사도 뭐 이렇게 2배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서울의 운전사들은 어떻게 돼요? 느리게 갈 시간이 없어요. 왜? 코스 한 바퀴를 1시간 만에 돌아야 되니까 뭐 새치기, 칼치기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그죠? 그래서 4번째 좌석에 앉으시는 게 역시 좋습니다. 자, 지퍼 손잡이에 달린 끈의 비밀. 여기 이게 예쁘게 생긴 손이 제 손가락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 가방 지퍼에 지퍼 몸체가 있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으로 그냥 잡아당길 때는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요. 그리고 여긴 제가 끈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왜 끈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손잡이는 강체라고, 물리적으로 강체라고 부르는, 쉽게 말하면 고체예요. 고체는 만약 이거로 생각하면 미는 힘, 옆으로 치는 힘, 당기는 힘을 다 줄 수가 있어요. 모든 힘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지퍼의 동작에서는 필요한 힘은 사실 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나머지 힘은 손잡이를 파손하는 힘이에요. 저 불필요한 힘이라는 거죠. 근데 끈으로 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밀 수 있어요, 없어? 없죠? 네, 뭐 무림의 고순 여기 기를 집어넣어서 빳빳하게 만든다는데 개부라고요. 뻥이고요. 당기는 힘밖에 못 줍니다. 즉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각도가 한 50도 정도 돼 보이죠? 얘가 잡아당기는 힘 중에 이 방향의 힘은 여는데 필요한 힘이고 이 방향의 힘은 전혀 필요가 없는 힘이죠. 이 지퍼를 손상시키는 힘이에요. 그 힘이 굉장히 크죠? 요 힘과 요 힘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 45도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이번에는 끈을 잡아당기면 이 각도가 많이 줄어들죠. 이 방향의 힘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역시 지퍼를 손상시키는 힘을 줄여들게 되고 또 사람이 주는 힘도
요 힘은 같단 말이에요. 여는 힘은. 근데 요 힘이 작아졌으니까 요 빗변의 길이도 작아지니까 사람도 힘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힘이 뭐 그렇게 절약할 만한 큰 힘은 아니지만 일단 절약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제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유. 자, 여러분 지퍼를 이렇게 올릴 때 러닝 셔츠 같은 속옷이 끼어서 지퍼를 고장낸 적이 있죠. 그렇게 끼면 어떻게 됩니까? 지퍼 손잡이가 갑자기 힘을 받아서 손잡이에 있는 고리 부분이 딱 부러집니다. 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끈은 살짝 늘어나죠. 늘어나는 동안 끼었구나는 걸 사람이 감지해서 힘을 풀어버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역시 파손을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갔습니다. 8,000m 등산을 하는데 여기에 고장이 나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거 빨리 열어야 되는데 이거 안 열려요. 게다가 그때는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데는 모든 것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이게 지퍼 손잡이 못 찾습니다. 근데 끈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잡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겠고요. 얘 누군가요? 예. 타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를 리셋해버리죠. 우주를 멸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불쌍한 타누스가 지퍼를 열 수 없어요. 손이 너무 뚱뚱하거든요. 이제 추워 죽겠는데 지퍼가 안 올라가. 그럼 고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불쌍한 타누스도 지퍼를 닫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은 조금 슬픈 얘기이긴 한데, 에베레스트 K2인데 등반했다가 도전의 대가로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 발가락을 잘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열 손가락 다 잘리면 못 살죠. 의사 선생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제발 한 개만 살려주세요. 손가락 한 개만 남았습니다. 이 한 개로 지퍼를 열어 닫을 수가 없죠. 근데 고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리에 넣어서 지퍼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 손잡이에 달린 끈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많은 간단하고 중요한 물리를 생각할 수가 있고, 사실 특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특허를 걸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간단한 특허로 아파트 한 동을 벌었을 거예요. 아파트 한 동, 한 채가 아니라. 이런 특허는 돈이 많이 됩니다. 뭐 전 세계에 저기 지퍼 손잡이에 끈 달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1년에 그런 제품이 100억 개씩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급류가 강풍보다 위험한 세 가지 이유. 작년 9월 6일 태풍이 와서 제 고향이 포항인데요. 포항의 이 지하 주차장에서 몇 명 돌아가셨어요. 그때 급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빨리 피했을 텐데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빨리 피하실 거예요. 아까 말했죠. 겁나게 겁이 많은 사슴이 오래는 산다. 급류가 위험한 걸 알아야 빨리 도망가요. 저기 지금 내가 새로 산 텐트, 새로 산 자가용이 있어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텐트와 자가용을 살리기 위해서 급류에 떠내려갑니다. 제가 만든 카툰인데요. 급류는 헐크처럼 위험하다. 2012년 시속 214km의 강풍에 트럭이 넘어간다. 시속 214km는 초속으로 치면 36을 나눠야 되거든요. 초속으로 치면 이제 한 50m? 초속 50m 강풍 정도 돼요. 한 60 정도. 자, 여기 로켓, 얼마 전에 로켓 발사했는데 로켓이 날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질량을 가진 입자를 반대 방향으로 쏘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가 아니라 F는 원래 mv의 시간에 대한 미분.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알고 있어요. 질량을 가진 입자가 가속도가 생긴다. 중력장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9.8m/s적으로 가속이 된다.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켓에서는 이 두 번째 공식이 씁니다. 분사가스의 속력이고 이것은 질량을 얼마만큼
소모하느냐예요. 1초에 10kg씩 질량을 쏘아내면 로켓가 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질량을 가진 공기가 이렇게 옆면을 때려요. 원래 이놈은 MV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부딪히면 그 양이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얘가 힘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트럭이 받는 힘을 계산해 봤어요. 트럭의 연면적을 대충 꽤 큰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8.7m, 2.6m의 트럭에 초속 50m의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초속 50m 그러면은 0초에서 1초 동안 1초 간격 동안에 이 트럭의 옆면에 부딪히는 공기는 내가 0초일 때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어디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직육면체. 초속 50m니까 50m 앞에 있는 요것은 1초가 지났을 때 여기 도달하는 거고 여기 25m 있는 놈은 0.5초가 지났을 때 여기 도달하고 그래서 1초 동안에 여기 부딪히는 공기는 여기 들어가 있는 공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탑차가 받는 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VDMDT 초속 50m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질량이에요. 50m, 8.7m, 2.6m 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공기의 무게가 무려 1.3톤이나 돼요. 계산하면 6만 뉴턴, 즉 6.8톤이 중력을 받는 거고 똑같은 힘이니까 그냥 탑차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가 사실은 여기도 속도가 들어갔고 여기도 속도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 요 길에 속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풍속이 2배가 되면 요거도 2배가 되고 요거도 2배가 돼버려요. 4배 위험해집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 에서 V가 2배가 되면 에너지가 4배가 되죠. 그래서 풍속이 2배가 되면 4배 위험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오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몇 배예요? 아까 800배, 900배 얘기를 했죠. 그럼 mv제곱이 같으려고 하면 속도가 30배만 차이가 나도 mv제곱은 같은 거예요. 그죠? 질량이 900배 무거우니까 속도가 30배 늘어도 같다. 지금 무슨 얘기냐? 초속 30m의 강풍과 초속 1m의 물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밀도가 900배니까 에너지는 mv제곱이니까 밀도가 900배니까 900의 제곱근 30이잖아요. 30m 강풍과 1m 급류는 같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영장에 가서 목이 이만큼 잠기면 내 몸무게 거의 없죠. 사람이 이렇게 버티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체중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몸무게로 꽉 지구를 누르고 있고 여기 마찰 계수를 통해서 버티는데 부력을 받아서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잠겨있는 친구는 옆으로 밀면은 전혀 저항을 못해요. 그냥 밀려납니다. 즉 물속에 잠기면 부력 때문에 내 몸무게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반이 잠겼다 내 몸무게가 60kg가 아니라 30kg가 됩니다.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잠겼다 또 25%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위험은 바로 부력 때문에 내 저항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19 소방대가 사람을 구출한 장면, 물이 한 요만큼 차있을 때 보게 되면 업어서 구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업어서 구조를 할까? 힘든데. 자, 이렇게 안거나 업어서 구조를 하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몸무게가 60인데 30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 몸무게 30에 업은 사람 60에서 90이 되는 거예요. 저항력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업어서 그 사람은 물 바깥으로 내서 해야지 내가 저항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방법은 이렇게 두 명이 교대로 이렇게 물의 흐름이 이랬던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뒤로 평행하게. 그럼 요 놈은 저항을 덜 받죠. 조금 더 머리가 좋으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놈, 중간 정도 좋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은 보통은 이제 마찰 개수라고 부르는 신발과 땅의 마찰 개수는 0.2에서 0.5 정도 됩니다. 내가 몸무게가 60kg, 그럼 60kg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이니까
뉴턴의 저항력이 있는데 마찰 계수가 0.5가 돼버리면 그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0.2면 또 더 줄어듭니다. 근데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죠. 물 속에 모래도 있고 물풀도 있죠. 그것이 신발 사이에 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 계수가 3배에서 5배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갯바위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죠? 바닷가에 마찰 계수가 0.1 이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죠? 밀도가 900배니까 속력 30배. 부력 때문에 위험하고 마찰 계수 자체도 위험하다. 그래서 물을 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설명을 들으시니까 물론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저기 비싼 20만 원 텐트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100만 원짜리 텐트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대체로 이렇게 하는 분들 얘기하는데 무릎 이상 물이 찼다. 그럼 대피를 해야 돼요. 무릎 이상. 왜냐하면 힘을 아래쪽에 주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밑에 주니까. 사람이 발로 딱 밑부분을 걸고 씨름할 때 보면 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무릎 이상 물이 찼다. 그러면 도망을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력 얘기를 했었고 마찰 계수가 줄어든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유속이 0.38m, 초속 38cm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 계산입니다. 요만큼 차였는데 몸이 반쯤 있을 때는 38cm면 굉장히 느린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버팁니다. 실제적인 값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또 뭐 위험한 요인이 또 몇 가지인데 흙탕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근데 강물은 좀 마셔도 괜찮은데 바닷물 마시면 수영하다 마시면 골로 가죠. 흙탕물 마시면 더 골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현명한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두 가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는 절대로 차를 구하러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주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고 좀 건방을 들었나 봐요.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그때 기분이 나빴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드디어 반박할 권리를 찾았습니다. 벼의 일생.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세요. 벼의 일생. 벼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110일입니다. 110일. 대충 100일이에요. 벼가 언제 고개를 숙일까요? 80일 정도 숙입니다. 즉 초반기에는 초중반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꼿꼿하게 올라가다가 80일이 지나서 고개를 숙이고 숙이면 얼마 있다가 죽죠. 사람의 수명에 갖다 대입을 합시다. 이 속담이 생긴 것은 고려 말 조선 초죠. 그죠? 그때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50? 아유, 35살. 그나마 돈 많은 양반들이 오래 살아서 그렇지 대부분 평민들은 3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언제 했겠어요? 15살에 하는 거예요. 쇠바지게 일하다가 배가 고파 죽기도 하고 그땐 종기가 나도 죽었어요. 약이 없으니까. 오래 못 살았습니다. 30살, 3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할 시간도 짧죠. 서당에 가서 공부할 시간도 짧으니까 충분히 한 25 되면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명이 몇 살이죠? 87. 그러면 지금 언제 겸손하면 됩니까? 80 곱하기 80 나누기 110. 언제요? 조선조는 아마 500년쯤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겸손해야 되느냐? 바로 한 60살 넘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고개를 숙이는 척 하면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오만인 거예요. 오만. 여러분들은 서양 속담처럼 보이즈 비 앰비셔스 해야 되는 거예요.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햇볕을 더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겸손한 척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군요. 예. 배 일생. 자, 그다음 속담 얘기하니까 하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속담 있죠? 미국에는 어떤 속담이냐면 옆집 잔디가 더 푸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미국은 개인 주택이 많습니다. 개인 주택에는 정원에 잔디를 잘 가꿔야 돼요. 잔디가 말라 죽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내 학생들은 용돈, 드래곤 머니, 용돈을 어떻게 버느냐? 바로 잔디를 깎으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물도 잘 줘야 되고 잘 깎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휴가를 못 갑니다. 근데 우리 집 잔디는 안 푸른 것 같은데 옆집 잔디는 풀어요. 더 파래요. 그게 물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잔디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길쭉한 막대기를 등 간격으로 이렇게 꽂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의 테라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잔디는 짤막한 막대기처럼 보입니다. 이 옆집은 어떻게 돼요? 비스듬한 각도로 쳐다보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즉 면적이 넓어요. 그 땅에 있는 갈색을 이 파란색이 더 많이 가립니다. 당연히 옆집 잔디가 똑같아도 풀리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우리 집 잔디를 보면 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 드론 촬영해서 숲을 촬영한 거 보시죠? 드론에서 뭐 아마존의 우림 촬영하면 저 멀리 있는 곳은 파랗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드론이 바로 밑에 부분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많이 보이죠? 마찬가지 나무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평균 수명 이걸 제가 책에 쓰려고 그랬는데 강하게 썼다가 혼났어요. 노인 공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균 이 얘기랑 그 다음에 애완견에 관련된 얘기를 물리적으로 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애완견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영어에 3dog night, 5dog nigh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3dog night, 5dog night. 자, 우리는 온돌에서 따뜻하게 생활했죠. 동양은. 서양 건축물, 캐슬에 온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난방 도구가 뭐였을까요? 네? 개. 추우면은 이불 속에 개를 3마리 집어넣고 하루 종일 귀족이 자러 들어갈 때 개를 너 나와 그러고 이제 대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 추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한 마리. 근데 너무 추우면 어떻게 돼요? 개 3마리가 사람을 딱 포위를 하는 거예요. 앞뒤 밑으로. 3dog night. 엄청나게 추운 밤이라는 뜻이에요. 개는 난방 도구였습니다. 난방 도구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는 춥게 자야 되죠? 근데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단백질 어디서 얻으면 돼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7분의 1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저기 노르웨이는 심지어 30분의 1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어떻게 소를 키우는 게 비싸지 않아요. 소고기가 쌉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 싸요? 5배. 뭐 이런 식이에요. 보신탕 먹지 말라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네 나라 쇠고기 본토 가격으로 우리나라 수출하면 우리 개 안 먹을게 라고 합니다. 너가 개를 그 정도 사랑하면 그 정도의 뭔가 희생을 해라 그러면 희생 안 합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소 자체는 왕조에 의해서 도살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농경 도구고. 그 다음에 중국에 공출을 나갔거든요. 소를 평민들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프로틴은 필요한데 어디서 얻을 거예요? 네, 모바일 프로틴, 개한테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완견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 환경과 프로틴이나 또는 이완, 동양 사람들 인구 밀도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충분히 위로를 받습니다. 서양은 어떻게 돼요? 특히 뉴질랜드, 노르웨이 사람이 없어요. 길가에. 외로우니까 개한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의 비용, 프로틴의 비용에 따라서 결정된 것 뿐인데 뭐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은 불과 200년 전에 뉴욕에서 1년에 2,700만 마리의 개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강철 케이지에 집어넣고 50마리씩 수장을 시켜서 죽였어요. 개를 이렇게 목양개로 키우다가 필요 없으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내보내는데 개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뉴욕 시내로 몰려드는 거예요.
개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사실 저도 개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 연장. 2001년 노벨 의학상 부분이 뭐냐면 아파토시스라는 것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포의 조절된 죽음, 사고사가 아니라 조절된 죽음이에요. 자, 여기 올챙이 시절에 여기에 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되면서 얘가 필요 없어지죠. 이게 있으면 얘가 기동성이 떨어져요. 생존에 불리합니다. 얘를 컨트롤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죽인다는 표현도 있지만 얘가 먹어버려요. 다른 세포가, 다른 기관이 얘를 먹어버립니다. 흡수해서.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주먹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갈퀴가 생겨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보 병신 소리 듣죠? 이 물갈퀴가 없어져야지 이렇게 예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파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적당히 죽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 죽지 않고 반복 재생하는 세포를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한 글자.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보통의 세포는 한 40분인가 분열하고 난 다음 죽어요.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합니다. 증식하면서 필요한 세포가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끌어당겨서 씁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는 거죠. 적당히 죽어주는 것이 사실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혈구. 적혈구가 어떻게 돼요? 혈관속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죠. 근데 적혈구는 내가 오래 살아보겠다고. 적혈구가 막 혈관 안에서 핵을 가지고 핵분열해서 두 개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나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어떻게 돼요? 세포액이 없어요. 단순화되어 있어요. 레밍은 개체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레밍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식량보다 개체수가 많아지면 레밍이 알아서 몇 마리 죽어나가죠. 마오 청균세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이제 원시족들은 만약에 흉년에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 신생아 일부를 거세를 해버려요. 인구 조절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굶어 죽으니까. 심지어는 태어난 애기를 잡아먹기까지 했어요. 왜냐?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걸 안 먹으면 부족이 멸종하는 거예요. 작은 섬에 있으니까 식량이 제한되어 있죠. 뭐 기후가 안 좋아서 식물이 오래 안 좋다. 그럼 부족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보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고려장 제도. 좀 다들 아시죠?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3대를 부양하지 못하는 흉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를 버리는 거죠. 그때 전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올라가서 그 지게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가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버려져 있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다시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전통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가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너의 자식이 생겨서 3대가 먹고 살 수 없으면 너가 이걸로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게를 가져오는 게 맞다 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너무 많죠, 그죠? 어린애 인구가 없단 말이에요. 어린애 하나가 옛날은 좀 뒤에 나올 텐데요. 50년 전과 지금의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보다 20년 정도 늘어났는데 그때는 대충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적어도 30년에서 35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 5년 내에서 대부분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인생의 절반을 일을 했던 시점이고 나머지 절반도 돈을 별로 쓰지 않았던 욕구가 작았던 시점이었어요. 자,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10명의 친구 중에 8명은 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두 명은 살아남았다. 이 나머지 소사이어티가 한두 명의 환갑된 분을 먹여 살리고 존중하기가 쉬웠습니다. 희귀했기 때문에 존중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이 살아남나요? 환갑 때? 9명이 살아남아요. 근데 태어나는 자식은, 손자는 택도 없는데. 당연히 이게 벌어먹이는 게 힘든 거예요. 존중이 힘들어요. 지금은
80이 돼도 한 반쯤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억울한 거예요.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60이 되니까 존중을 받는데 난 80이 돼도 존중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당신 친구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는가를 계산해 보시라고. 그때 그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분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반 살아남으셨다고. 그리고 그때 그 할아버지 한 분당 손주는 마을에 수십 명 있었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또 마찬가지로 수십 명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노인 공경보다는 아이 공경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옛날보다 욕구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엔 뭐 여름에 참외 하나 먹으면 노인들이 행복인데 지금은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도 한번 가야 되고 동남아라도 여행 한번 가야 되고 욕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부풀려졌습니다. 이거는 해결책이 사실은 없어요. 서양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젊었을 때 세금 45% 냈습니다. 우리는 세금 45% 안 내잖아요. 내지도 않았는데 그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욕구를 줄이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1시간 지났죠. 물론 제 강의는 2시간 분량이 더 남아있는데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여기까지고요. 시간상 지금 시간 8시 반까지 다 돼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해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네,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쉬워서 질문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쉬워요. 쉬워도 겁나게 쉬워 그냥. 그러면 이제 시간상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쭉 가서 진짜요? 예. 하나만 더 할까요? 예. 네, 이제 8시 반까지여서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쉽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쉬운 분들은 제가 책을 냈으니까 그 책을 보든지 제 최소한의 물리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최소한의 물리에 보시면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무라이 칼과 성덕대왕 신종에 또 재밌는 쉬운 물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 보실 수가 있고 피지컬 100, 피직스 100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